학생이 제 손녀 같습니다. 백발의 노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앞에 선 20대 여성의 손에 든 낡은 목걸이를 바라보며 말이죠. 아니에요. 전 그냥 식당에서 일하는 알바생일 뿐입니다.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젓는 수진. 하지만 그녀가 모르는 사이 운명의 실은 이미 두 사람을 이어놓고 있었습니다. 그 전에 잠깐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서울 외곽 낡은 상가 건물 2층. 아직도 옛날 간판을 그대로 달고 있는 할머니. 집밥 식당에서는 오늘도 정신없는 점심시간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좁은 주방에서 나오는 찌개. 냄새와 볶음밥 냄새가 온 식당을 가득 채우고 있었죠. 저기요, 여기 김치찌개 하나 추가요. 네, 금방 나갑니다. 밝은 목소리로 대답하며 테이블 사이를 바쁘게 오가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일하는 20대 알바생 수진이었죠. 키 162cm 정도의 날씬한 체구에 단정하게 묶은 머리. 언제나 환한 미소를 잃지 않는 그녀는 이 식당의 마스코트 같은 존재였습니다. 수지는 항상 웃고 있었어요. 손님들이 무리한 요구를 해도, 때로는 짜증을 내거나 불친절하게 굴어도 그녀는 변함없이 정중하고 상냥했습니다. 마치 그렇게 하는 것이 자신의 의무라도 되는 것처럼 말이죠. 수진아, 7번 테이블 물 좀 갖다 줘. 식당 사장 아주머니가 주방에서 소리쳤습니다. 네, 사장님. 수진은 물잔을 들고 7번 테이블로 향했어요. 그곳엔 평소보다 심술궂어 보이는 중년 남성이 혼자 앉아 있었죠. 그는 수진을 보더니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물이 미지근하네. 차가운 걸로 다시 갖다 줘. 죄송합니다. 금방 갖다 드릴게요. 수진이 다시 물을 갖다 주자 이번엔 반찬이 짜다며 투덜댔어요. 그러곤 밥이 설익었다고, 국이 짜다고 계속 트집을 잡았습니다. 다른 손님들이 쳐다볼 정도였죠. 정말 죄송해요. 다른 걸로 바꿔드릴까요? 하지만 수진은 끝까지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런 상황에 이미 익숙해진 것처럼 말이에요. 점심시간이 지나고 손님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나자 수진은 테이블을 정리하며 혼자 작은 한숨을 쉬었어요. 그녀의 목엔 낡은 은색 목걸이 하나가 걸려 있었습니다. 작은 하트 모양. 펜던트가 달린 그 목걸이는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지만 수진은 항상 그것을 지니고 다녔죠. 이상해. 이 목걸이만 보면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플까? 수진은 펜던트를 만지작거리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사실 수진에겐 아픈 과거가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기억이 거의 없었거든요. 5살 이전의 일들은 모두 깜깜한 어둠 속에 묻혀 있었죠. 고아원에서 자랐고 중학교 때 한 부부에게 입양되었지만 그들은 수진이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집에서 내보냈습니다. 넌 이제 다 컸으니까 알아서 살아라. 그때 양아버지가 한 말이었어요. 차가운 목소리로 말이죠. 그 이후로 수진은 혼자 살아왔습니다. 여러 알바를 전전하다가 이 식당에 정착한 지도 벌써 2년이 되었어요. 사장 아주머니는 수진을 친딸처럼 아껴주었지만 수진은 누구에게도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지 못했습니다. 수진아, 오늘도 고생 많았어. 마감 정리를 마치며 사장 아주머니가 말했어요. 아니에요, 사장님. 전 괜찮습니다. 너 항상 그렇게만 말하는구나. 가끔은 힘들다고 해도 돼. 하지만 수진은 그저 미소만 지었습니다. 힘들다는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과연 있을까 싶었거든요. 그날 밤 좁은 원룸에 혼자 앉아있던 수진은 목걸이를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 목걸이가 자신에게 남은 유일한 과거의 흔적이라는 걸. 하지만 그 목걸이가 어디서 온 건지, 누가 준 건지는 전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진은 평소처럼 식당 문을 열고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오전 10시
아직 손님들이 오기 전 조용한 시간이었죠. 수지는 테이블을 닫고 의자를 정리하며 오늘도 미소를 준비했어요. 오늘은 좀 조용했으면 좋겠는데 혼잣말을 하던 그때 식당 문이 열리며 익숙한 얼굴이 들어왔습니다. 바로 어제도 왔던 그 중년 여성이었어요. 김 씨라고 불리던 그 손님은 이 식당의 단골이긴 했지만 수진에게만큼은 유독 까다로웠죠. 아, 어서 오세요. 수진이 인사했지만 김 씨는 대답도 없이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심술궂어 보였어요. 뭘 드릴까요? 된장찌개하고 공기밥, 그리고 반찬 새 걸로 다 갖다 줘. 네, 알겠습니다. 수진이 주방으로 향하는 동안 김 씨는 계속 그녀를 째려봤어요. 마치 수진의 모든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듯이 말이죠. 점심시간이 되자 식당은 다시 북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직장인들과 근처 상인들이 하나둘 자리를 채워갔어요. 수진은 여느 때처럼 바쁘게 주문을 받고 음식을 나르며 손님들을 응대했죠.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6번 테이블에 앉은 젊은 직장인이 일어나다가 실수로 팔꿈치로 김치찌개를 건드렸어요. 뜨거운 국물이 테이블 위로 쏟아지며 바닥까지 흘러내렸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젊은 직장인이 당황하며 사과했지만 김 씨는 벌떡 일어나더니 수진을 향해 소리쳤어요. 아, 너 뭐 하는 거야? 왜 이렇게 정신없이 일을 해서 사고가 나는 거야? 죄송해요. 제가 바로 치워드릴게요. 수진이 재빨리 행주를 들고 달려왔지만 김 씨의 화는 더욱 커졌습니다. 너 때문에 내 옷이 다 더러워졌어. 어떻게 할 거야? 사실 김 씨의 옷에는 국물이 튀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그는 계속 수진을 탓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다른 손님들이 모두 쳐다볼 정도였죠. 정말 죄송합니다. 세탁비 드릴게요. 수진이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지만 김 씨는 멈추지 않았어요. 세탁비로 끝날 문제야? 너 도대체 뭘 하면서 일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일할 거면 집에 나가. 주위 분위기가 점점 어색해졌습니다. 다른 손님들도 불편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그런데 김 씨는 더욱 흥분하며 수진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너 같은 애가 여기서 일하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그 순간이었습니다. 딱! 김 씨의 손바닥이 수진의 뺨을 세게 때렸어요. 식당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손님들이 숨을 죽이며 이 상황을 지켜봤죠. 수진의 뺨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하지만 그녀는 눈물을 참으며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이런 일이 자신의 잘못이라도 되는 양말이죠.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떨리는 목소리로 사과하는 수진. 그 모습을 보던 다른 손님들은 안타까워했지만 누구도 나서지 못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식당 문이 천천히 열리며 한 노인이 들어왔어요. 키 175cm 정도의 단정한 체구에 깔끔하게 빚어넘긴 백발. 비싼 양복을 입고 있었지만 전혀 부담스럽지 않은 인상의 70대 노인이었습니다. 노인은 문을 열다 말고 그 자리에서 멈춰 섰어요. 수진의 빨간 뺨과 그녀 앞에 서 있는 김 씨의 모습을 보았거든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노인의 목소리는 낮지만 위험이 있었어요. 식당 안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로 향했습니다. 수진도 고개를 들어 노인을 바라봤죠. 그 순간 노인의 눈이 수진과 마주쳤습니다. 뭔가 이상한 감정이 그의 가슴을 스쳤어요. 수진의 눈매가, 그 작은 얼굴이, 심지어 그녀가 눈물을 참는 모습까지도 어디선가 본 듯한 느낌이었거든요. 아, 회장님. 김 씨가 당황하며 인사했습니다. 이 노인은 이 식당의 단골 손님 중 한 명이었어요. 하지만 다른 손님들과는 달리 특별한 존재감을 가진 사람이었죠. 회장이라 불린 노인은 천천히 식당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발걸음 하나하나에는 오랜 세월 동안 쌓인 권위와 품격이 묻어 있었어요. 식당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며 그를 바라봤죠. 손님,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입니까?
회장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속에 담긴 분노는 누구나 느낄 수 있었습니다. 김 씨는 식은땀을 흘리며 더듬거렸어요. 아, 그게 이해가 실수를 해서. 실수요? 회장이 김 씨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수십 년간 기업을 경영하며 쌓아온 날카로움이 담겨 있었죠. 제가 보기엔 실수를 한 건 저쪽 젊은 분 같은데 왜 이 직원분한테 손을 대셨습니까? 김 씨는 할 말을 잃었어요. 회장의 위험 앞에서는 감히 변명할 엄두가 나지 않았거든요. 저는 30년 넘게 사업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봐왔습니다만 회장이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며 말했어요. 손님이라는 이유로 직원에게 손을 대는 사람은 처음 보는군요. 특히 이렇게 어린 여직원에게 말입니다. 회장의 말에 김 씨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다른 손님들도 모두 고개를 끄덕이며 회장의 편을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흥분해서. 흥분해서요? 그럼 흥분할 때마다 다른 사람을 때리시는 겁니까? 회장의 질책에 김 씨는 더 이상 변명하지 못했어요. 그는 서둘러 돈을 테이블에 놓고 식당을 나갔습니다. 꼬리를 내린 개처럼 말이죠. 식당이 다시 조용해지자 회장은 수진에게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수진은 여전히 뺨을 부여잡고 서 있었어요. 눈물이 글썽거렸지만 참고 있었죠. 괜찮습니까? 회장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수진이 고개를 들었어요. 그 순간 회장의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가 꿈틀거렸습니다. 수진의 눈매와 코, 그리고 입술의 선이 묘하게 익숙했거든요. 네, 괜찮습니다. 신경 써주셔서 감사해요. 수진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투에서도 회장은 이상한 기시감을 느꼈어요.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은 억양이었거든요. 사장님 계십니까? 회장이 주방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사장 아주머니가 황급히 나왔어요. 네, 회장님 죄송합니다. 저희 직원이 실수를. 아닙니다. 이 직원분은 잘못이 없어요. 회장이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이 직원분도 함께요. 사장 아주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회장은 이 식당의 특별한 단골 손님이었거든요. 그의 부탁을 거절할 수는 없었죠. 세 사람은 식당 한쪽 구석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회장은 수진을 유심히 바라봤어요. 볼 때마다 새로운 디테일이 눈에 들어왔거든요.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수진입니다. 수진. 좋은 이름이네요. 여기서 일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2년 정도요. 수진이 대답할 때마다 회장의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그녀의 목소리, 말하는 방식, 심지어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대답하는 습관까지도 어디선가 본 것 같았어요. 혹시 가족은? 없습니다. 수진의 짧은 대답에 회장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그럼 어릴 때부터 혼자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나중에 입양되었지만 지금은 혼자 살고 있습니다. 회장의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뭔가 아픈 기억이 스쳐 지나갔거든요. 20년 전 잃어버린 손녀의 모습이 어렴풋이 떠올랐어요. 혹시 이 목걸이는? 회장이 수진의 목에 걸린 낡은 목걸이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수진은 무의식적으로 목걸이를 만지작거렸어요.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던 건데 누가 준 건지는 기억이 안 나요. 그 순간 회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 목걸이의 디자인이 너무나 익숙했거든요. 하트 모양의 작은 펜던트, 그리고 특별한 체인의 패턴까지도 말이죠. 언제부터 가지고 계셨죠? 5살 때부터인 것 같아요. 그 전 기억은 거의 없거든요. 회장의 손이 떨렸습니다. 20년 전 실종된 손녀도 5살이었어요. 그리고 그 아이도 비슷한 목걸이를 하고 있었거든요. 혹시 어느 고아원에서? 부산에 있는 밝은 미래 고아원이요. 회장의 마음이 급격히 뛰기 시작했습니다. 실종된 손녀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곳이 바로 부산 근처였거든요. 그날 밤 회장은 자신의 서재에 앉아
20년 전 손녀의 실종 사건 자료들을 다시 꺼내 보았습니다. 노란색으로 바랜 신문 스크랩과 경찰 수사 자료, 그리고 손녀의 어린 시절 사진들이 책상 위에 펼쳐져 있었어요. 지은이. 회장이 손녀의 이름을 조용히 불러보았습니다. 20년 동안 하루도 잊은 적이 없는 이름이었죠. 당시 5살이었던 손녀 지은이는 아들 부부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후 회장이 유일하게 남은 가족이었어요. 하지만 그 소중한 손녀마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공원에서 놀다가 잠깐 눈을 뗀 사이에 말이죠. 그때의 절망과 후회는 지금도 회장의 가슴을 아프게 했어요. 목걸이. 그 목걸이가 설마. 회장은 손녀의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사진 속 어린 지은이의 목에도 똑같은 하트 모양 목걸이가 걸려 있었어요. 지은이의 어머니가 직접 만들어준 특별한 목걸이였죠. 다음 날 아침 회장은 개인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비서, 급한 일이 있네. 부산에 있는 밝은 미래 고아원에 대해 자세히 알아봐 주게. 네, 회장님, 어떤 내용을 중점적으로 조사할까요? 20년 전쯤 5살 정도 되는 여자아이가 들어왔는지 확인해 봐주게. 그리고 그 아이의 입소 경위도 알아보고. 회장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어요. 사흘 후 김 비서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회장님, 조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 어떻게 나왔나? 20년 전인 2005년 3월에 수진이라는 이름의 5살 여자아이가 입소했습니다. 부산 해운대 해변에서 발견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회장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기억을 잃은 상태로 발견되었고 몸에는 외상이 있었답니다. 마치 어디선가 떨어지거나 사고를 당한 것 같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지? 경찰에서 실종 신고와 대조해봤지만 일치하는 사건이 없어서 고아원으로 보내졌다고 합니다. 아, 그리고 특이한 점이 하나 있는데요. 뭔가 그 아이가 발견될 때 목에 특별한 목걸이를 하고 있었답니다. 하트 모양의 펜던트가 달린 은목걸이였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회장의 손이 떨렸습니다. 바로 그거였어요. 확신이 섰죠. 혹시 그때 찍힌 사진이 남아있을까? 네, 고아원 측에서 당시 촬영한 사진들을 보내주었습니다. 지금 회장님께 전달해 드리겠어요. 몇 시간 후 회장은 이메일로 받은 사진들을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20년 전 고아원에 막 들어온 어린 수진의 모습이 거기에 있었어요. 맞다. 지은이다. 비록 이름은 바뀌었지만 그 얼굴은 분명히 자신의 손녀였습니다. 눈매며 코며 입술의 모양까지 똑같았어요. 특히 목에 걸린 그 목걸이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죠. 회장은 더 확실한 증거를 찾기 위해 직접 부산으로 향했습니다. 밝은 미래 고아원을 찾아가서 당시 원장 선생님을 만났어요. 그 아이 기억납니다. 참 착하고 예쁜 아이였어요. 80대가 된 전 원장 선생님이 회상하며 말했습니다. 처음엔 말도 거의 안 했죠. 충격이 컸나 봐요. 자꾸 엄마 할아버지를 찾으면서 울기만 했거든요. 혹시 더 기억나는 게 있으실까요? 아, 그 아이가 자꾸 할아버지 회사라는 말을 했어요. 큰 회사라고, 할아버지가 그 회사 사장님이라고 계속 말했죠. 회장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건 그 아이가 가끔 우리 할아버지는 착한 할아버지라는 노래를 불렀어요. 아마 누군가 불러줬던 노래인 것 같은데요. 바로 그 노래였습니다. 회장이 어린 지은이에게 자주 불러줬던 즉흥 자작곡이었어요. 그 목걸이 말인데요. 혹시 더 자세히 기억하시는 게 그 목걸이 뒷면에 뭔가 새겨져 있었어요. 영어로 작은 글씨가 말이죠. 회장은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 목걸이 뒷면에는 마이 리털 프린세스라고 새겨져 있었거든요. 지은이의 아버지가 직접 새겨 넣은 글이었어요. 이제 확신했습니다. 수진이 바로 자신이 20년 동안 찾아 헤맨 손녀 지은이라는 걸 말이죠. 부산에서 돌아온 회장은 즉시 수진을 만나기 위해
식당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단순한 확신만으로는 부족했어요. 과학적인 증거가 필요했거든요. 수진 씨, 잠깐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을까요? 회장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수진은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실 제가 당신에 대해 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저를요? 왜요? 수진이 당황스러워했지만 회장은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20년 전 잃어버린 손녀 이야기부터 목걸이의 의미, 그리고 부산 고아원에서 확인한 사실들까지 모든 걸 털어놓았습니다. 그럴 리가. 저는 그냥 평범한 고아원 출신인데요. 수진이 고개를 저었지만 회장의 설명을 듣는 동안 마음 한구석이 이상하게 두근거렸어요. 어릴 때부터 꿈에서 본 것 같은 따뜻한 품의 기억이 어렴풋이 떠올랐거든요.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DNA 검사를 해보면 어떨까요? 회장의 제안에 수진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만약 정말로 자신이 그의 손녀라면 모든 것이 바뀔 텐데 그런 변화가 두려웠어요. 괜찮습니다.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회장이 수진의 마음을 이해한다는 듯 말했어요. 아니에요. 해보겠어요. 하지만 수진은 용기를 냈습니다. 자신의 진짜 정체성을 알고 싶었거든요. 일주일 후 DNA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어요. 북의 친족관계 확률 99.99%.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수진은 정말로 회장의 친손녀였어요. 회장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20년 동안 찾아 헤맨 손녀를 드디어 찾은 거였거든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지은아. 회장이 손녀의 진짜 이름을 불러보았습니다. 한편 수진도 결과를 들은 후 혼란스러워했어요. 갑자기 자신이 대기업 회장의 손녀가 되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정말 믿어지지 않아요. 수진이 중얼거렸을 때 회장은 더 자세한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20년 전 지은이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후 당신을 제가 키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공원에서 놀다가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쁜 사람들이 당신을 납치해 갔던 거예요. 몸값을 요구했지만 중간에 뭔가 잘못되어서 당신을 버리고 도망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산 해변에서 발견된 거군요. 수진이 조용히 말했어요. 이제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거든요. 머리를 다쳐서 기억을 잃었지만 다행히 목숨은 건졌어요. 하지만 저는 당신이 죽은 줄만 알았습니다. 회장의 고백에 수진의 마음도 복잡해졌어요. 할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혈육이 생겼다는 기쁨과 동시에 지금까지의 삶이 완전히 바뀔 것에 대한 두려움이 교차했거든요. 며칠 후 이 놀라운 사실이 언론에 알려졌습니다. 대기업 회장이 20년 만에 잃어버린 손녀를 찾았다는 소식은 큰 화제가 되었어요. 대한그룹 회장, 20년 전 실종된 손녀 극적 재회. 식당 알바생이 재벌 손녀였다. 기적 같은 혈육 찾기 감동 스토리. 신문과 뉴스에서 연일 이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수지는 갑작스러운 관심에 당황스러워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수진이 회장에게 물었습니다. 천천히 하면 됩니다. 당신이 원하는 대로요. 회장은 손녀를 재촉하지 않았어요. 20년 동안 기다렸는데 조금 더 기다리는 것쯤이야 문제 없었거든요. 하지만 수지는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회장이 보여주는 진심. 어린 사랑과 관심이 그녀의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처음으로 수진이 회장을 그렇게 불러봤습니다. 회장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어요. 그래, 지은아. 아니, 수진아, 수진이라고 불러주세요. 이제 그 이름이 더 익숙해요. 수진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 미소를 본 회장은 20년 전 어린 손녀의 모습이 겹쳐 보였어요. 이제 진짜 가족이 된 두 사람, 앞으로 함께 만들어갈 새로운 이야기가 기대되었습니다. DNA 검사 결과가 공개된 지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수지는
다시 그 식당을 찾았습니다. 이제는 손님으로 말이죠. 회장의 손녀로 신분이 밝혀진 후에도 그녀는 이곳을 잊지 않았어요. 수진아, 정말 안 와도 되는데. 사장 아주머니가 미안해하며 말했습니다. 이제 수진은 더 이상 여기서 일할 필요가 없는 몸이 되었거든요. 괜찮아요. 사장님, 여기가 좋아요. 수진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앞치마를 메었어요. 예전과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전히 겸손하고 친절한 모습 그대로였죠. 그때 식당 문이 열리며 익숙한 얼굴이 들어왔습니다. 바로 한 달 전 수진의 뺨을 때렸던 김 씨였어요. 그는 수진이 대기업 회장의 손녀라는 사실을 모르는 듯 했습니다. 너 아직도 여기서 일하네? 김 씨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지난번에 혼쭐이 안 났나? 또 실수할 거야? 수진은 침묵했지만 다른 손님들이 불편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실례합니다. 위험 있는 목소리와 함께 회장이 식당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정장을 입은 비서와 몇 명의 수행원들이 함께였죠. 김 씨는 갑작스러운 분위기 변화에 당황했습니다. 식당 안의 모든 손님들이 숨을 죽이며 회장 일행을 바라봤어요. 여러분, 잠깐만 시간을 내주시겠습니까? 회장이 식당 앞 모든 사람들에게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중요한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회장은 수진 앞으로 천천히 걸어갔어요. 그리고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이분은 제 친손녀입니다. 회장의 선언에 식당 안이 조용해졌어요. 특히 김 씨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20년 전 잃어버린 소중한 손녀를 이곳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앞으로 법적으로도 정식으로 제 가족으로 맞이할 예정입니다. 회장의 말에 다른 손님들은 놀라워했지만 동시에 감동받는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김 씨만은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죠. 그런데 한 가지 용서할 수 없는 일이 있었습니다. 회장의 시선이 김 씨에게로 향했습니다. 제 손녀에게 손을 댄 분이 계시더군요. 김 씨는 벌벌 떨기 시작했어요. 30년 넘게 사업을 하면서 배운 게 있다면 다른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 스스로도 존중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회장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특히 약한 사람을 괴롭히는 비겁한 행동은 절대 용서할 수 없어요. 김 씨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가 무릎을 꿇으며 빌었지만 회장은 차갑게 바라볼 뿐이었어요. 사과는 제가 받을 게 아니라 제 손녀가 받아야 합니다. 수지는 김 씨를 내려다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하세요. 저는 괜찮으니까요. 그녀의 너그러운 마음에 다른 손님들이 감동했어요. 회장도 손녀의 성숙함에 뿌듯해했습니다. 몇 달이 흐른 후 수진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변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겸손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죠. 할아버지, 이 장학재단 이름 어떠세요? 세희망재단이요. 수진이 서류를 들고 회장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들은 함께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을 돕는 재단을 설립했어요. 좋구나. 너 같은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자는 뜻이지? 네, 저처럼 가족을 잃고 혼자인 아이들이 꿈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해요. 수진의 말에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녀의 따뜻한 마음이 자랑스러웠어요. 한편 할머니 집밥 식당도 새롭게 변했습니다. 사장 아주머니는 수진의 도움으로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게 되었고 식당은 수진이 전액 지원하여 더욱 깔끔하게 리모델링 되었어요. 사장님, 진짜 고마워요. 제가 여기서 많이 배웠거든요. 아니야, 수진아. 내가 있어서 이 식당이 빛났던 거야. 서로에게 고마워하는 두 사람의 모습이 따뜻했습니다. 어느 해 저물어가는 가을날, 회장과 수진은 한강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회장의 손에는 20년 전 가족사진이 들려 있었습니다. 지은아, 아니 수진아, 할아버지가 너를 다시 찾게 되어서 정말 행복하다.
저도요, 할아버지. 이제 진짜 가족이 생긴 것 같아요. 수진이 회장의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사진 속 어린 지은이와 지금의 수진, 그리고 회장의 모습이 따뜻한 저녁 햇살 속에서 하나가 되었어요. 앞으로도 계속 함께하자. 우리, 네, 할아버지. 평생 함께해요. 두 사람의 행복한 미소가 가을 하늘만큼이나 맑고 아름다웠습니다. 20년 만에 다시 만난 할아버지와 손녀, 그들의 새로운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된 거였어요. 오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보시고 느끼신 감정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응원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주시고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세요.